자, 이번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 심판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겨냥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심이 지금 좋지 않다 혹은 뭐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투기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완화책을 하는 정당이 좀 유리하게 나타나고, 그에 비해 이제 약간 서민 지역들이라고 보이는 곳들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식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좀 해서 불로소득 취하는 걸 막아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공약에서는 뭐 맞춤형 도시 조성, 10만 가구 공급, 그 다음에 뭐 수익형 모기지, 대출 규모 확대 이런 거 들어오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 주담대 기준 완화, 상한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9년 지원, 얘는 특별한 거죠. 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맞춤형 지원 강화, 상한제 도입, 요거는 뭐 어차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정도의 공약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집값 안정화를 시키는데 규제책을 사용하느냐 공급책을 사용하느냐 이쪽으로 좀 갈린다고 보이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공급은 3기 신도시, 여당 쪽에서는 도시재생, 국유지와 유유지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신도시는 안 하고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리모델링 때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규제를 강력하게 진행한다면은 반대로 통합당이나 한국당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은 개발 공약들 많이 하고 있죠. 뭐 여기 종로, 은평, 삼송 이런데 개발하고 있다. 신분당선 이쪽으로 연장하겠다. 지금 이거는 양당에서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띄우고 있죠. 고양시 이런 쪽이. 근데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올랐어요? 서울 오른 다음에 서울 할 때 나오니까 서울 처음에 서울 과천, 분당 이런 데 오르다가 여기 하니까 수용성 하다가 또 퍼져나가는 거죠. 이제 어디로? 인천, 뭐 그 다음에 뭐 오산, 분포, 안산 이쪽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저게 뭐였지? 김포는 건너뛰고 어디로 간 거예요? 고양. 뭐 의정부나 양주까지도 뭐 풍선효과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이쪽에 뭐 굴이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개발 공약 때문이다. 근데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니죠.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이걸로 지금 여기가 오른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쪽에 지금 규제 들어갔으니까, 수용성 들어갔으니까 풍선효과로 오른다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재건축 봤을 때 지금 당을 떠나서 서초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부자 동네고, 이쪽에 집 가진 사람들 표심을 많이 노리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뭐다? 재건축 단지별로 층수 제한 규제를 풀거나 용적률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과 이런 건 했어야 되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권역별 특화 뭐 이런 식이고, 반대쪽 당에서도 안전진단 방식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내걸고 있죠. 자, 이 사람들 당연히 이 유명한 신교수님은 환수제 폐지해라, 분양가 상한제 하지 마라,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뭐다? 재산이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경우가 많다. 29억이죠. 근 30억이죠. 이쪽도 12억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하자는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버는 사람들이더라. 당에 상관없이. 결론은 그리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안전진단 평가 변동 같은 거는 뭐 한둘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서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니까 이거를 뭐 서초구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형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완화해가지고 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 공사비 검증 안 되니까 2,900억 감액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근데 자진해서 3,087억 원을 깎겠다고 밝혔던 터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려고 그랬더니 수익성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풀렸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 거죠. 조합원들한테 갈 수익이.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이만큼 더 처먹으려고 했다가
공사비 검증한다니까 자진해서 깎은 거잖아요. 더 깎았으니까 하지마, 봐주라. 더 감액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게 누가 많이 해먹어서 그런다? 건설사들이 많이 해먹어서 그런다. 7천억 들렸었잖아요. 근데 검증 직전에 자진합감해가지고 검증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규제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욕심이 문제더라. 그러니까 추진할 때 우리 그 금액 납득 못해, 분양가 상한제 납득 못해, 허그 고분양가 납득 못해 라고 조합원들을 유도해놓고 자기들은 챙겨먹고 있었더라. 공약 가보면은 이 당들 뿐만 아니라 이 당에서도 많잖아요. 다주택자들 가격 합계 보면은 뭐 여기는 얼마 안 나오지만 요런데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보면은 민주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왜 반대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보유세 증가를 반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위기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보유세 증가를 반대합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한번 높여놓으면 낮출 수가 없거든요.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실화. 원래는 100% 받는 게 맞는 건데 공시가격 쓰는 나라 몇 개 없죠. 근데 이거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뭐 80% 혹은 뭐 6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격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는 거니까 이익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부자 감세죠. 부자는 감세하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해가지고 뭐 연말정산에 오히려 뭐 받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민 증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은 부자 증세를 하겠다. 특히 투기꾼들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번 사람들 부자 증세 하겠다. 집값 계속 올려봐라. 그리고 세금 더 내라. 그리고 양도세로 떼갈 거니까 너네 불로소득 남는 거 없다. 투기 해봐라 계속. 그러다 보면 투기 막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 시키는 거랑 양도세 강화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한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저가 1주택자 서민들 이쪽에는 별로 종부세 많이 안 늘어났죠. 어디 많이 늘어나요? 강남에 며칠 만에 몇 억 막 올려가지고 붙여서 받았던 그런 고가주택들, 완전 투기 대상이었던, 혹은 재건축은 완전히 투기 대상이죠. 그런 쪽에 대한 종부세 강화하겠다는데 그런 쪽까지 은근슬쩍 감면하려고 한다. 이거는 당을 떠나서 뭐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근데 많지는 않으니까 이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 공약 보면 재밌는 게 GTX 노선 개발 우르르 나오는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공약 총선 때 특수죠. 공약 막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분양사들이 여기 뭐 들어올 거니까 가격 올린다, 이런 거 주의하시라는 거죠. 이거 일시적인 거죠. 어차피 공약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GTX 같은 경우 계획 잡히면 우리 계획 잡혔으니까 집값 올립시다. 그 다음에 예타 통과하면 예타 통과했으니까 들어올 거니까 집값 올립시다.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면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올립시다. 준공되면 이제 교통 편리해졌으니까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건설사들이. 지금 공약 상황에서 오를 상황이에요. 만약 공약 상황에서 올랐다가 샀는데 공약대로 안 되고 노선이 거기를 안 돌아봐요. 개손해죠.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물리지 마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데 팀장님, 랩장님 이런 분들은 항상 노선 호재 지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GTX 노선 근처 가격 안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송도나 청라나 이런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을 만한 입지에 있나요? 그렇게 개발이 됐고 서울보다 더 비쌀 만한, 서울 저기 외곽지보다. 동탄, 테크노밸리 뭐 완벽하게 들어왔나요? 거기에 뭐 핵심 기업이 들어와서 리드할 수 있는 엄청난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나요? 교통 뭔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교통 서울 안쪽이 더 가깝죠. 동탄이 막 10억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다. 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 띄우는 거다. 사지 마시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이거는 거품 빠지는 건 금방이다. 그리고 이런 교통은 실현 가능성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검단 신도시 다 한다는데 검단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청라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GTX D노선 하겠다 하는데 둘 다 경유 가능하냐. 특히 지금 뭐 청라나 검단 같은 경우는 다른 호선이 예정되어 있죠. 사실 GTX가 핵심 노선이 아니죠. 얘네는 수도권 지하철이 핵심이라 이거 가지고 띄웠는데 GTX 가지고 한 번 더 띄워먹겠다, 이 소리 하는 건데, 사실
뭐예요? 이렇게 오를 이유 있나? 이것만으로도 이미 거품이 많이 꼈는데, 그죠? 확정돼도 둘 다 경유하기는 불가능할 뿐더러 타당성 안 나오죠. 이미 노선이 다른 게 결정 나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GTX를 노릴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난 되고 보자 라는 식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셔라. 자, 그거보다 정책이 어떻게 나갈 건지를 보면은, 제가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뭐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불로소득 차단이죠. 그리고 대출 규제, 이건 가계부채 때문이죠. 보이스는 왜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때 초창기, 정권 초창기 세입자들한테 보이스에 전가할 수 있으니까 뭐부터 했다? 임대사업자부터 강화했었죠. 임대사업자부터 유치를 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심했다. 종부세 합산과세 정도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빼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좀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실수가 있었죠. 실책이 있었죠. 그리고 언제 강화해요? 임대사업자 어느 정도 확보됐다 싶었을 때 바로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종부세 합산과세,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 9.13 대책에서 종부세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혜택 축소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일단은 그래도 계속 오르니까 필살기 나온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필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낚이는 30대들 있으니까 대출 규제 강화하고 보유세 더 강화했더라. 보유세는 계속 강화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해가지고 무리하게 사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뭐 풍선 효과가 번진다는데 이쪽으로 또 몰리니까, 아니 왜 또 자꾸 몰리냐고. 풍선 효과로. 풍선 효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살 때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은 풍선 효과 나왔다 해서 내가 거기 사면은 이미 가격은 올라있고, 그 전에 들어왔던 인간들이 돈 벌고 빠지는 동안 나는 그 가격에 비싸게 샀다가 막상 내가 팔 때쯤 되면은 가격 원상복구 돼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이거 당연한 거죠. 살지도 않을 집에 막 주담대 해주는 거 안 되죠. 실수요 요건 강화해야죠, 당연히.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여기 12, 16에서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죠. 다른 건 몰라도 자금 출처 조사랑 그거는 저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투기하기 위해서 별 꼼수를 다 쓰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야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매매 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주택 산다. 사실은 법인도 막아야 돼요, 지금. 법인도 막아야 되고, 법인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이면 막아야 되고, 이런 건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 과연 공약대로. 자, 일단 대출 규모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1600조까지 올랐죠. 여기에 그 전세보증금 같은 거까지 합치면은 어디까지 나오더라? GDP 대비 가계대출은 15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더라. 리먼 때 미국을 넘어섰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예전엔 주담대 중심이었다면 가계대출이, 지금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출 늘어났죠. 주담대도 내가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라기보다는 기존 집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하는 거죠. 지금 뭐 자영업이든 뭐든 다 위험해지게 생겼으니까 기존 집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하고 있다. 혹은 이것까지 해가면서 주식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금 사는 사람도 있겠고 여럿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는 주택을 더 사기 위한 대출 증가 폭이라기보다 거래량 보면 나오죠. 그건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부동산에서 빼서 다른 쪽을 사겠다, 이런 목적성이 강하더라. 자, 이렇게 대출이 늘었죠. 대출이 늘었으면은 막아야 되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나라 위험한 거 없죠. 자, 보면은 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만큼 위험한 건 없다. 그러니까 예대율 관련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예대율 올해 맞추기를 시작한 게, 신예대율이 분자인 대출구매 안에, 자, 분자 분모가 있는데 분모는 자본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출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은행에서 분 모에 놓는 거 일반적으로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자에 놓는 걸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더라. 그렇죠. 예금은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고, 대출은 은행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니까. 근데 이게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신예대율은 분자인 대출구매 안에 기업은 85%, 그러니까 얘의 비중은 줄이고 얘의 비중은 높였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요거 100% 이하 맞춰야 되는데, 얘의 비중을 높였다는 건 얘는 더 이상 안 해주도록 만드는 거고, 이쪽을 권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예금은 권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계대출 쪽으로는 이미 신예대율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완화해줄 수가 없더라. 왜? 지금 예대율이 이 정도니까. 100%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 얼마나 가계대출 더 내줘요? LTV 풀어준다고 해서 더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정책상 생색만 내는 거죠. 그거는 완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그래서 보면은 수협 같은 경우 지금 예대율 107%인데 요거 맞추려면 뭐 해야 돼요? 예금 확보, 예금 늘리고 가계대출 줄여야 된다. 이 상황에서 막 가계대출 내주진 않겠죠. 금융권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더라도. 특히 어디서 주의하고 있다? 근저당 바로 설정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분양이나 재건축으로 이제 착공 들어간 신규 아파트들, 얘네들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내가 근저당 하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근저당 설정하는 거죠. 먼저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줄이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주택 이어서 신용대출도 문턱 높아진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예대율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 대출 태도를 크게 강화했는데 올해에도 기존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 가계 일반 대출을 다룰 때는 이전보다 강화하겠다. 예대율 높아졌으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돈을 예전에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빌려주면 똑같았었는데, 기업이나 가게나. 근데 지금은 가게에 100만원 빌려준 건 115만원 빌려준 거 치는 거고, 기업에 100만원 빌려준 건 85만원 빌려준 걸로 치겠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빌려주는 게 좋죠. 근데 가계 쪽으로 많이 못 빌려주잖아요. 위험 가중치가 높아졌으니까. 은행도 수익을 위해선 가계 대출은 좀 지양하고 최대한 기업 대출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더라. 아까 다뤘었죠 이거? 예대율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이거는 실물경제 위축이 풀리면 바로 없앨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게 했는데 얘를 막 110% 이렇게 맞춰가면서 막 빌려주진 않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이거 풀리면 바로 다시 맞춰야 되는데, 대출을 빌려주긴 쉬워도 회수하기는 어렵잖아요. 함부로 막 빌려줄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LTV 풀고 DSR 풀고 GTI 풀어봤자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주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B컷 한번 한 뒤로도 아직 금리 조절 안 하고 있더라. 금리 인하로는 한계가 있다. 왜? 이미 얘들 꽉 찼는데 금리 인하 해가지고 뭐가 돼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유동성을 돌리기 위해서죠. 아니 뭐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예금하지 말고 투자해, 혹은 대출 받아서 투자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추는 건데, 지금 어디 투자하시게요? 일단 부동산은 정부가 안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오르면 바로 규제 들어가겠다, 규제 들어가서 누르겠다, 얘기했으니까 부동산은 아니죠. 주식 어때요? 그 주식 떨어지면서 지금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가치는 지금 막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돈 빼고 있어서 국내 유동성 줄고 있다. 그리고 주식 주가 하락하면서 어차피 가상의 가격인데 그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의 금액도 줄어들더라. 유동성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는 한계가 있다. 금리 인하를 막 하냐? 미국에서 유럽에서 금리 인하 더 때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쉽사리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정말 경제가 위험해졌다든가. 자, 그리고 금리 인하했더라도 주담대는 오르죠. 주담대는 왜?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이쪽 관련 그 채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 가상금리 더한다고 하는데 금융채 AAA물,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채권을 빼가서 사람들이 현금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오르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현금 더 확보해야 하고 이자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가상금리 더 해준다. 그러면 주담대는 어떻게 되는 거다? 오르게 되는 거다. 코픽스랑 금융채 AAA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됐다고 유동성이 늘어난다. 자, 금리 인하로 유동성 증가, 집값 상승. 맞아요? 대출 규제 완화로 유동성 증가해서 집값 상승. 맞아요? 자,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도 주담대는 오르더라. 여력 확보해서 유동성 증가하는 거 안 되죠. 대출 규제 완화하더라도 예대율 때문에 가계대출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 지금 은행에서 빌려준 만큼 다 빌려줬다는 얘기죠. 예대율이 98%라는 건. 빌려준 만큼 다 빌려줬는데 금리만 인하한다고 대출 규제만 완화한다고 유동성이 증가할 상황이 되나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무조건 금리 인하면 유동성 증가, 집값 상승. 대출 규제 완화면 유동성 증가, 집값 상승. 앵무새처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총선 끝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하자는 당이 더 많이 득세를 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은 유동성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고 심리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인데 지금 유동성 급감했죠. 심리 어때요? 완화해줄 거야 기대감으로 잠깐 오르긴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유동성이 없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 돈 지금 주식에 들어가서 다 깨지고 있는데 그거 빼가지고 도로 산다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쪽도 자 안 나가고 계속 하고 있죠. 잠깐 계속 하면서 집값 잡겠다. 왜? 머니게임으로 보고 시대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 풍선효과 난다는 지역 다 이거죠.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냐 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그 시기쯤에 정부에서 안 잡으니까 굴뚝청소 5살짜리한테 금액 경쟁해가지고 제일 싼 애한테 시켜요. 몇 센트 주고 밥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굴뚝청소 시켜요. 5살짜리한테. 이게 시장 자유 그대로 두면은 자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일단은 보유세는 계속 강화되죠. 공시가격 현실화율한 거 다시 낮출 일 없죠. 일단 집값이랑 괴리가 심하니까. 그 다음에 공정가액 비율 계속 인상하죠. 보유세율이 올리는 게 이번에는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강화될 거죠. 그 다음에 청약 거주 요건 당연히 강화해야죠. 이거 저기 뭐 분양권 투기, 갭 투기 하는 인간들 차단하려면 강화해야죠. 이거를 뭐 다시 완화시킨다. 당연히 국민 반발 심하겠죠. 특사경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다 저기 뒷돈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임대사업자 규제 요거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규제는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 신청권, 전월세 상한제 이거 세입자 보호 위해서 해야 되죠. 이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요거 돌리겠다고 하는데 못 돌리죠. 지금 이미 4월에서 한번 연장해줬는데 핵심이에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뭐 집 두 채면 세금 6, 7천만 원이다. 보유세 부담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저금리로 인해서 버틸 여력들이 있다 하는데 저금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경제가 위기고 미국이 유럽이 다 제로금리로 낮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저금리라고 해서 남의 돈 빌려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버틴다. 불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 종부세 늘리는 거죠. 종부세. 아까 얘기했지만 뭐 종부세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종로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을 시사했다. 뭐 이 정도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나온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제를 높인다든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가 공정가격 비율. 자 이거는 일단은 계속 조정됐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죠. 왜 공제율을 높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1주택인데 종부세 무서워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투기꾼이죠. 여력도 안 되는데 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 정도 확대할 수는 있겠더라.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건들면 안 되죠. 왜냐면은 지금 9억이라는 고가 기준을 안 잡아놓고 고가 기준을 중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9억이란 고가 기준을 높여버리면은 소득은 안 늘었는데 결국은 불로소득 해가지고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살려면 결국은 불로소득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정부에서 시사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이거 가지고 까고 있는데 그럼 계속 똑같은 거 하라 그래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말고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라면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편드는 게 아니고 뭐 선거 때 돼서 가면 주장했다. 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죠. 위기가 더욱 강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종부세는 지금까지 싸게 걷어왔던 거지 그거 버티지 못할 정도로 비싸게 무리해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꾼이더라. 자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이거 의무화 시키면은 당연히 이거 연계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한테 보유세 부담 떠넘길 수 없겠더라. 자 향배 어떻게 될 거예요? 보유세 인상 일단 다주택자는 인상될 거다.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세가 나올 정도로 비싼 금액이면은 그 정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위기에 흔들린다. 그런 경우는 보통 예전에 뭐 마포 15억 사는데 12억 대출 받았다든가 이렇게 무리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죠? 실질적으로는 1주택자도 강화되는 쪽으로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야당이 승리하건 여당이 승리하건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집값은 지금 하향 곡선 그리기 시작했다. 왜? 여력이 없고 유동성이 떨어졌고 여력 떨어지고 유동성 떨어지고 규제 이미 충분히 강화되었고 단 이쪽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의 규제책이 착실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기대했던 것만큼 안 떨어질 수는 있다. 또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겠더라. 근데 양도세 완화라는 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양도세 완화하면 매물 많이 내놔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양도세 완화하면은 그만큼 불로소득을 더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 그 투기꾼들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당장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양도세 완화 했겠죠. 그런데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다른 쪽으로 좀 뭐 청년주택을 짓는다든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안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뭐 여당 승리하면 뭐 추세대로 가겠죠. 대승하면 좀 더 빨리 가겠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